Time for talking's over now. I guess it's time to let you go.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 알토라는 되게 뭐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내년 19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 정책이 내년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내년 19년도를 이렇게 맞이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모였죠.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지금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지금 들어가면서 좀 힘들어요. 세금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대출에 대한 이런 것들 이제 규제를 하면서 그 지역마다 투자할 수 있는 그 길목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정책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영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는 힘든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리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핀셋 정책이라는 그런 이유로 지역마다 길목을 차단하는 그 시점이 왔어요. 파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9.13 대책을 이렇게 이제 보강해가지고 세금에 대한 거 그리고 대출에 대한 걸 더 압박을 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시기가 지금의 이제 시기고 내년의 시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교육생들은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냐?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이런 방향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 강의는 웬만하면은 짧게 좀 이렇게 끝내려고 해요. 우리 최 팀장님 강의가 또 기다려지고 있어요. 우리 최 팀장님은 저한테 이제 4번째 제자거든요. 지금은 대출도 이제 상담을 해주는, 은행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투자도 하고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여러 방면에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르쳤지만 지금은 대출적으로는 대려 최 팀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현재 우리 교육생들이 이런 규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받아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듣고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규제 지역 하면요 3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투기 지역은 뭐고, 투기 과열 지역은 뭐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강의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 지금 투기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만 대략 알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투기 지역은 지금 총 16개 정도가 잡혀 있어요. 서울하고 강남하고 송파, 서초,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그 외에 서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까지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투기 지역에 일반 물건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 4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의 4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지금 몇 가구를 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 비율은 또 틀려지는데 LTV하고 DTI하고 뭐 이런 거 다 적용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투기 지역에 내가 물건을 잡았다. 그러면은 4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경매로 이렇게 봤죠.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시세보다 2, 3천 원 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출이 좀 더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총 31개 지역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경기도하고 세종, 대구의 수성구 이렇게
총 31개 지역이 지금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출 비율이 4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에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6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한 지역이 이번에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6개 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대출 비율이 60%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육생들이 물건을 받았는 거는 어떻게 받았고, 그거는 대출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고,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뒤에 있는 분은 보이세요? 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아까 조정지역에 속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조정지역은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60%.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나온다 그랬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이 60%. 그걸 알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두산위브라는 아파트예요. 층수는 22층 중에 8층이고, 그리고 평양은 여기 보시면은 84제곱미터죠. 감정가는 2억 4천인데 한 번 유찰해가지고 1억 6천8백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총 7명이 들어왔습니다. 7명이 들어왔는데 저희 교육생이 2억 600선에서 입찰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낙찰 받았는 물건이죠.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박미정 씨라고. 이쪽에 소멸 기준이 17년 8월 3일이죠. 이 사람이 전입하는 거는 17년 8월 4일. 소멸 기준보다 전입이 늦죠? 예, 소멸 기준보다 전입이 늦으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뭐냐? 이 사람이 전입을 하고, 그러니까 전입을 했다는 것은 전입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점유를 했을 때 대항력의 요건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멸 기준보다 전입이 빨랐을 때에 이 사람이 대항력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항력 요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못 받는 그 보증금은 이 낙찰받는 사람, 그 못 받는 것만큼 보증금을 줘야지 이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차이로 전입이 늦죠?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날 4일 때 전입을 했다 그러면 그 효력은 5일 때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세하게 얘기하는 그렇고 소멸 기준보다 늦는 거예요. 권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시세 조사를 했겠죠? 시세 조사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여기는 2억 4천 정도의 시세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생은 요걸 단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해주는 가격은 2억 3,500까지 조정할 생각으로 이 물건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1억 9천이고요. 월세는 3천에 70, 구입가는 한 2억 600 정도 선에서 구입을 했어요. 대출을 84%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정지역은 60% 정도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4% 정도 나오더라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70%에서 80% 사이에 안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은행을 많이 알아보면 돼. 조금 있다가 이제 최 팀장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은행마다 내주는 그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쪽에 4%대의 대출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는 3.5%, 3.6% 대출이었어요.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자 발생하는 게.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대출을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겼는 거예요. 그게 84%. 1억 7,200이 대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들어갔는 돈은 3,400선에서 지금 돈이 들어갔는 거예요. 한 달 이자가 나오는 게 87만 원 정도. 세를 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000에 70이라 그러면은 내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돈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뭐 취득세하고 이런 거 다 갖다 붙인다고 해도.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도 3,400 정도는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양주라고 해도 알아보면은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9년도에 들어서더라도 내가 물건 하나 봤는데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 길은 있으니까. 다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매로 물건을 받았는 겁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이 아파트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50평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아파트에서 제일 작은 평수예요. 여기는 대부분 평수가 다 큰 평수.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위치가 어느 위치에 이렇게 잡혀 있는지. 학군이나 인프라나 그리고 교통하고 삼박자가 다 어울려 있는 지역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6억입니다.
지금 여기는 두 번 유찰해가지고 4억 8천에 시작하는 물건이었고, 총 3명이 경쟁이 붙었어요. 이쪽에 무효 2명은 제 생각에는 보증금을 계좌이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2명은 포기했는 거고, 3명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낙찰받았는 물건이죠. 현재 여기는요,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제일 저렴한 게 6억 5천 선이에요. 그리고 전세는 5억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5천에 145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지금 붙였습니다. 5억에. 여기도 지금 조정 지역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대출을 70%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세를 빼버리고 2, 3년은 묶인다 생각하고 돌리는 물건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차익은 지금 1억 3천 정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게 일반 물건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못 사겠죠. 경매 물건이었다 그러면은 입찰이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공매 물건이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운도 많이 떨어졌어. 이분이 이걸 받았는 게 7월 달에 받았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정책 한번 발표하고 그때 이제 입찰 들어가가지고 낙찰을 한 거죠. 못해도 10명에서 15명은 충분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가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6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이 따랐는 거예요. 경매라는 것도 그렇고 공매라는 것도 그렇고 입찰한다는 거는 운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그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물건은 투기 지역이 아니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지역이에요. 일반 지역. 입찰 들어가서 낙찰되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15층 중에 13층입니다. 그러니까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되죠. 감정가는 4억 2,900인데 한 번 유찰돼가지고 3억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13년 11월 29일 때 이게 소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입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13년 12월 달 다음 달에 전입을 했죠.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15년도 또 밑에 보시면은 17년도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는 물건이고요. 11월 6일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받았는 물건이에요. 지금은 이제 명도를 거진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세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 정도 보고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억 9,500, 4억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3억 9천 정도 선에서 이 물건을 보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1천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00. 그래서 대출은 80%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사업자로 이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법인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이 물건을 받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단기 매도하기 위해서. 법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하면은 양도세가 40% 정도 붙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 붙습니다. 단기 매도했을 때. 거기에서 플러스 20%를 더 가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총 60% 정도. 1년 안 됐을 때 팔았을 때.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가중을 시켜요. 근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매매 사업자예요.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임대를 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임대 사업자.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 매매 사업자를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대출을 알아보시면은 규제 지역에도 80%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세 차익은 5,400 정도 이렇게 보고 이 물건에 들어갔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지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항상 가르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4개월 동안 물건 하나 못 받았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건을 하나 받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는 계속 폐차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왜냐?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부터 차익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집을 구입해가지고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 수집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현재 시세에서 차익을
못해도 3천에서 4천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지. 그게 시내 중심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외곽지로 빠지느냐 평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입찰 가격은 또 틀려지겠지만 단기 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못해도 3천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개인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해도 돈 1,000만 정도는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뭘 빼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공식을 한번 이렇게 다 적어보면 돼요. 지금 실제 들어갔던 돈이 뭐 이렇게 들어갔는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매매 사업자를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냥 개인 매매 사업자든 법인 매매 사업자든 단기로 이렇게 판다. 그러면 양도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거지. 양도세로 이제 비교하자면 한 10%, 한 15%? 그 정도 드니까. 단기로 볼 때는 매매 사업자. 좀 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 사업자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매 사업자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다 틀린 거야. 둘 다 이용을 해야 돼요. 둘 다. 사항에 맞춰가지고 임대 사업자도 써야 되고 사항에 맞춰가지고 매매 사업자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 하나만 들고 가요? 여러 개 들고 가는 게 낫지. 실전에 들어갈 때는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둘 다 사용을 안 했어요. 한전을 이제 퇴사하면서 그때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법인채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렇게 했는 거죠. 그전에는 사업자 자체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임대사업자로 말 놓고 합니까? 정부의 소득도 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매매사업자로 말 놓고 해요. 사업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전에 정부 때는 담보만 있으면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다주택자로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은 정책에 의해 가지고 LTV나 DTI 이런 것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차익형 부동산을 다 봤습니다. 지금 규제하는 부동산은 주거용을 지금 규제를 합니까? 상업용을 규제를 합니까? 주거용을 규제를 하죠. 지금 현재 부동산이 흘러가는 이 분위기는 주거용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차익형 부동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상가죠. 상가 쪽으로 지금 투자 유형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다주택자가 되면은 그 다음 물건을 투자하기가 힘드니 상업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부동산은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매수층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차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일반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저는 내년에도 이 정책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반 물건으로는 저는 차익형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합니다. 일반 시세에서는 안 산단 말인 거예요. 분양권도 똑같아요. 지금은 입주 물량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30만 가구 이상이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아니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그 물량들이 내년에도 30만 가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분양권을 하며 어떻게 이 시기에 일반 물건을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데 매수자들이 지금은 어느 지역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다고 해도 전세나 월세는 놓는 거는 놓겠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렴하게 사가지고 2년을 기다리든 4년을 기다리든 계약기간 한 바퀴 굴려보고 두 바퀴 굴려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이 차익형 부동산에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율이 낮습니다. 지금 보통 최 팀장님, 네. 지금 보통 그 은행에 적금하면은 몇 프로 정도 이자가 나와요? 연이자가? 세전은 돼서 2.2%입니다. 많이 나오네. 그 은행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광주은행입니다. 그러면 1억을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세금하고 나면 200만 원 채 안 되게. 괜찮네. 1억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만 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이자 갖고 얼마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근데 그게 투자하는 내 돈이 1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또 틀린 거예요. 어쨌든 이자가 너무 낮아요. 이것들이 대출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많이 받아먹으면서 우리가 적금할 때는 이자를 별로 안 준다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들을 규제하는 것보다 은행을 먼저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자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은행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전후 세대란 말이에요. 계속 퇴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거진 20% 정도? 그 정도는 차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재테크를 잘 모르세요.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게 적금하는 거, 연금저축하는 거, 그리고 내 집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평수 넓히면서 불려나가는 거, 이런 거를 할 줄 알았었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걸 불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IMF 터졌을 때 먼저 퇴직했던 선배들이 뭐였어요? 이제 나도 사장 되고 싶다고 치킨집을 하든지 피자집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는 거야. 선배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융위기 왔을 때 퇴직했던 사람들이 또 실패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식인 거예요, 주식. 근데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한 거예요. 막막하니까 은퇴했던 그 퇴직금으로 뭘 하냐, 상가 분양권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오피스텔을 받든지. 근데 그런 걸 투자를 하면은 또 실패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쪽 지역에 월세 시세라는 게 있는데, 월세 시세는 아직까지 안 잡혀 있는데, 월세 시세라는 게 임차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월세 내고 자기 수익이 이렇게 얻어져야지 그 상권이 이루어지는데, 상권이 안 이루어져 있는데 분양은 8억, 9억, 10억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는 내야 되고, 자기 퇴직금 해봐야 뭐 10억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출 내고 퇴직금을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를 붙이려면 붙여지나. 자기 집만 상가가 나온 게 아닌데 많은 것들이 상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하게 내주는 데에 들어가겠죠. 처음에 이게 신도시 쪽에 이렇게 보면은 월세가 너무 높아요. 뭐 300, 400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도 내야 되죠. 알바 쓰면은 지금 시급도 올라갔잖아요. 알바비도 줘야 되죠. 그럼 자기가 인건비를 땡기려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공실인 거예요. 그러면 공실이면요, 자기 주머니에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퇴직금 아까워가지고 버티다가 경매 물건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유형은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을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정부가 계속 주거형에다가 규제를 하니까 상업용 쪽으로도 지금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가를 받아가 세를 지금 붙이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1층짜리 상가입니다. 116호란 말이에요. 이게 전면에 있는 상가가 아니고 뒷면에 있는 상가예요. 상가는요, 분양평수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용하는 실평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차익형 부동산은 매수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에 가격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상가는 매수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향을 타는 건,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안 타는 건 아니지만 매수자보다는 임차인들이 그 상가를 많이 이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상가의 값어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세조사를 해보니까 전면 상가든 후면 상가든 임차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었어요. 현재 여기는 네일샵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무서에 올렸는 계약사항은 1000에 50입니다. 1000에 50이라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내가 매수자한테 수익을 맞춰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얼마에 받았어요? 1억 6,300. 잘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우리 교육생이 받았습니다. 저 현황상에 보면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더 유찰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물건이죠. 근데 이동도 1억 6,100을 적었네? 뭔가 있겠죠? 예. 뭔가 있으니까 이동도 1억 6,100에 적었고, 우리 교생이 1억 6,300에 적어가지고 낙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시세조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궁금하겠죠? 그거 안 가르쳐주지. 아파트 시세조사하는 거, 그거는 초짜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몇 군데 그냥 전화해보면은 다 나와. 그래서 교육하는데 아파트는 그냥 풀어주잖아요. 빌라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방법부터가 틀려지기 시작해요. 상가도 틀립니다. 원룸 조사하는 것도 틀리고. 이걸 얘기해줘도 조사하는 방식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엉뚱하게 입찰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1000에 100을 지금 임차인하고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아까 50이었잖아. 그러니까 저게 안 맞는 거야. 저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시세조사도 안 해보고. 이쪽에 임장까지도 다 가가지고 이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아파트는 임장 안 갑니다. 임장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 가가지고 뭐 할래요? 가가지고 아파트네? 이거 보고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세를 매기는 게 중요한 거지. 경비까지 쓰면서 아파트를 왜 가? 낙찰받고 이제 현장 가는 거지. 빌라나 상가는 무조건 현장 가야 돼요. 무조건 현장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시세를 매겨야 되는 겁니다. 전화를 조사하는 거하고 현장 가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정말 틀려요. 간다 그러면은 임차인도 다 만나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부동산도 물론 만나겠지만 임차인도 만난다 그러면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그것도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 지금 50에 이렇게 있는데 70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자기는 계속 영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70 이상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동산에 시세 조사를 해도 최소한 90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사가 잘 돼. 야, 내일은요 성수기가 언젠 같아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노출되는 게 여름이 많잖아요. 겨울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버리잖아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발가락도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10개가 더 늘어나. 매출이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비싼 데 안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있지. 네일아트를 저는 안 받아보고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요 예약을 하고 갑니다. 어디 잘하더라, 보석 하나 더 박아주더라,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춰가지고 예약을 걸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리 잡으면은 웬만하면은 장사가 좀 되는 편이에요. 인테리어가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딴 데 가가지고 또 3천만 원 들어가지고 하겠어요? 그 모든 상태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100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이 아니고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그렇게 이제 수익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구입가가 1억 6,300이에요. 대출은 80% 나왔어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딱 80%에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3천에 대출을 받았는 거예요. 한 달 이자는 3.8%로 해가지고 41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돈 들어가는 거는 한 3천만 원 돈,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명도 안 했잖아요.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관리비는 지가 그냥 그대로 내던 대로 내잖아요. 미납 관리비도 없단 말이에요.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안 들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취득세만 들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예상하는 비용은 3천에서 4천 사이에 총 비용이 든다라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했을 때의 이자는 한 59만 원, 거의 60만 원 돈?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 수익률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계속 이제 유튜브에 그러고 올리니까 저 사기꾼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내 개인적인 수익을 봤을 때는 엄청난 거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요 분양권에서 이제 물건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분양 받았는 가격에서 거의 반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뜨죠.
저렴하게 샀으니까 주위에 거진 다 분양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 월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저렴하게 그냥 세를 놔버려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 상가가 살려고 그러면은 들어오는 임차인부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250만 원 정도 월세가 돈다 그러면은 나는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냥 150만 원 내놓은 거야. 대출 이자 갖고도 그래도 돈이 남거든.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가에서 운영하는 사람보다 돈 100만 원 덜 벌어도 돼. 그럼 여유가 좀 있겠죠. 예,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사가 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월세를 조금씩 정상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월세까지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팔아가지고 넘기는 거지. 어차피 상가는요, 양도세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과세됩니다.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7개든 8개든 계속 맞춰놓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 5개만 한다 그래도 돈 30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은퇴하는 선배들 두 부부가 살기에는 나쁘지 않는 거죠.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면 충분하잖아요. 아까 채 팀장님이 그랬잖아요. 1억 정도 은행에 적금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2억이면 40만 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네요.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연금이지.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60세 넘어가지고 한 65세 때 그때부터 준다 그러더라고. 그동안 모았는 거 가지고 까먹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연금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받아가는 게 그게 연금인 거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초식 동물들이 있어야지 육식 동물들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풀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가뭄이 길어지면은 비가 오고 있는 지역으로 초식 동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이 없으면은 죽는 거야. 상가라는 것도 임차인들이 있어야지 임대인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은 상가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여유를 만들어줘야지 손님들도 그쪽의 상권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물려있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은 순환고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으로 이렇게 밀어붙임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사람들 있죠. 개개인에 투자하는 이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중개업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중개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도배장구 하는 사람들, 화장실 수리하는 사람들, 타일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투기권 하나 잡는다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다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더 물려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건.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있는 상가예요. 서창 메디컬 센터라고 적혀있죠. 1층부터 끝층까지 다 병원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실평수가 65평이에요. 3층에 있는 물건인데 3층 외 한 건이라 적혀있죠. 302호, 302호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교생이. 감정가는 3억 5천인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8천2백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여기 임차인에 보시면요, 보증금이 1억입니다. 1억. 월세는 1,500. 또 이 와 하면 안 돼. 또 이거 보고 이제 들어가면은 또 야.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이 정도 평수에 2층 이상 되는 건물은 잘 받으면 200이고 보통은 200도 지금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도 지금 새 못 붙이고 있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손님만 맞으면은 붙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대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2억 8천2백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힘을 좀 더 줘가지고 3억 1,800에 주는 거예요. 잘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등이 또 옆에서 한 몇백만 원 차이로 되면 잘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또 욕을 하겠나 안 하겠나. 여기 이 상태로 보면은 잘 못 받았는 것 같죠. 자, 오늘 얘기해 줄 게 되게 많은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뒤에 이제 또 우리 팀장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상가라는 거는 차익형 부동산하고 틀립니다.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을 때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내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팔아야 될지 윤곽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상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놓는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가격대가 다 제각각이야. 그리고 이 상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쪼이면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팔려도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월세만 그냥 잘 나오면 돼. 월세에 힘을 더 주지 파는 데에 힘을 더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연금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들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받겠다고 마음먹었는 가격대로 그냥 건조대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조사 하는데 제각각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상가라는 거는 시세가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 가격대가 참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상가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팔리는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안 돼요. 시세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보면은 여기 지금 5억이 내놨는데 다른 거 3억이 나온 것도 있는데 5억이 안 팔리냐? 팔린다. 열라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접했을 때 아파트만 이렇게 하다가 상가라는 걸 접했을 때는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개념이 안 잡히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걸 살 수가 있지? 3억짜리도 있는데? 그게 뭘까? 그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주던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진짜 많이 쫓아다니면서 알아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상가는 시세가 없다.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상가 시세 없어요. 파는 사람 마음이야. 부동산에 정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가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짜리로 봅니까? 라벨이 적혀있네. 3억 5,300.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세뇌를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은 라벨 찍혀있는 게 그냥 정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가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이 사람이 파는 가격이 딱 그게 정가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또 내가 이 상가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내가 파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택도 아닌 가격에 내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거가 타당했을 때는 그 상가의 시세는 내가 만드는 거지 중개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상가조사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억 7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세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팔려고 하는 가격대는 4억 7천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다 쓰고 있다 그랬죠. 이거 낙찰받고 병원에 있는 원장을 직접 대면을 했죠. 왜요? 나는 여기 상가 주인이니까. 이분은 1층부터 끝층까지 다 병원으로 쓰고 있지만 3층만큼은 이제 내가 상가 주인이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원장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계속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하고 있는 게 2천에 240으로 거진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돈이 없대. 그러면서 1년만 보증금은 유예시켜주고 월세만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해줘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대신에 보증금을 1년 정도 유예를 해주는데 보증금을 안 받으니까 280만 원으로 받으라고. 그 조건으로 이제 얘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은 보증금 받는 대신에 240만 원으로 깎아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40만 원으로 내가 월세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한테 수익을 맞춰준다 그러면은 한 6%대의 수익을 지금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대 잡아준다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에서는 수익을 잘 잡아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는 이걸 이제 잘 유지해가지고 조금씩 올려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는 1억 5천 정도는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물건이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상가는 시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생들은 투자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교육생들은 입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건 정도.
그것도 지금 초우량 물건입니다. 초우량 물건. 조사하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 경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볼품없는 물건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정상 가격에 팔아넘기는 게 경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물건은 따듬어져 있는 걸, 월세를 이만큼 받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걸 일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그게 아니야. 경매는 내가 손을 보고 이렇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19년도 또 앞으로 이제 걸어갈 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차익형 부동산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차익형 부동산만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수익형 부동산도 어떻게 받아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자세로 19년도를 준비하고 20년도를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도매상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도매상인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시기 때는 비축을 하는 겁니다. 농산물 시장에 보면은 대상인이 있단 말이에요. 큰 상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다 관리를 해요.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배추면 배추. 그 저장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나잖아요. 저렴하잖아. 그때는 저렴하게 다 걷어버려. 그래놓고 비축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배추가 팔렸다 그러면은 농사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걸 배추 한 포기에 200원, 300원에 판다 그러면은 비료값하고 농기계 굴리면서 기름 쓰고 아줌마들 해가지고 인건비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팻말 하나 붙여놓죠. 칼만 들고 오십시오. 뽑아가는 족족 공짜입니다.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안 팔아. 아줌마 그냥 7만원, 8만원 쓰느니 그냥 그 농사 망쳤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걸 100원, 200원에 큰 상인은 사버린다니까? 사가지고 저장 창고에다가 그걸 여버려요. 이렇게 한번 농사 실패했던 사람 다음 해에 농사 안 지어. 농사가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다음에 안 지으면요. 배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때 팔아 넘기는 거야. 그게 도매상인이에요. 그게. 지금은 농사로 따지면은 지금 흉작인데 흉작.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옆에 시세대로 사는 사람들의 눈을 돌릴 필요 없어. 걔들은 걔 팔자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입찰을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 때는 3천에 나는 차익을 무조건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소신껏 던지면 돼. 4천을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4천 보고 들어가면 돼. 5천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본인이 그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꾸준히 던지면 됩니다. 왜? 경매 물건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는 이상에는 경매 물건은 계속 나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 공산국가가 아니면은요. 공산국가는 세금을 안 거뒀죠. 자본국가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면 공매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도 경매 물건은 계속 쏟아졌고요. 그 전에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은 IMF 때도 경매 물건을 쏟아졌고 6.25 때도 그때도 경매라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터져도. 그러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돈이 묶이거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보다 돈 조금 더 있어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라. 나도 물건 몇 개 이렇게 잡으면 이 물건이 팔리기 전까지는 항상 돈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한 개 팔아야지 나도 다음 물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경매 물건이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낙찰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익은 보고 들어야지. 우리는 도매상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가격대에서 꾸준히 입찰 들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저장창고에 여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장창고에 여놓으면 전기세하고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나 월세를 붙여가지고 내 전기세는 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를 굴리면서 이 차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매를 시작했는 게 오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봐야 이제 10년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부동산 정책은 있었어요. 그 정부가 끝났을 때에 또 완화하는 정책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이제 규제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책은 한결같은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부동산은 항상 춤을 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지만 항상 그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여파는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가격대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게 시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만약 떨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이상에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저장 창고에 담아놔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같다. 투자자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자세를 제대로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제대로 나오려 그러면은 일단 생각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자세가 나오겠어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19년도가 이제 도래합니다. 19년도는 여러분들한테는 부정적인 시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내한테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악재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말했는 것처럼 친구 한 분 때문에 삶을 보는 터닝 포인트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주말에 오셨을 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전부 다 이렇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의 뜻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19년대의 한 해가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한 5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우리 팀장님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강의를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